푸른 아빠 겨울 육아. 엄마의 감정을 거울처럼 비추는 아이. 최희수 지음. 배려 깊게 사랑하라. 교육의 근본은 배려 깊은 사랑이다. 배려 깊은 사랑은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재 자체로 사랑하라는 의미다. 나는 이 배려 깊은 사랑이라는 말을 교육의 아버지로 불리는 베스탈로치로부터 30년 전에 배웠다. 하나님은 어머니에게 모성애를 주었고 교육의 근본은 배려 깊은 사랑입니다. 이 한 구절이 나의 삶을 바꾸었다. 나무를 심는 사람처럼 30년 동안 배려 깊은 사랑을 실천하고 전파하며 보냈다.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 배려 깊은 사랑은 조건이 걸리지 않는 사랑이다. 배려에는 수직적 경계인 존중이 있고 사랑에는 수평적인 관계가 있다. 배려 깊은 사랑을 받는 아이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안다. 배려 깊은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안다. 배려 깊은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안다. 자신이 받은 그대로 다른 사람을 배려 깊게 사랑한다. 배려 깊은 사랑은 어떤 조건도 걸려 있지 않는 사랑이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사랑하는 경우에서 찾을 수 있는 사랑이다. 반면 부모는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각하지 못하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매 순간 조건을 건다. 내가 이것을 주면 너는 나에게 무엇을 줄 거니? 내가 밥은 먹여줄 테니 너는 말 잘 들어야지. 공부 잘해야지. 남들에게 나를 빛내주어야지. 아이들은 엄마가 서울대 안 나왔다고 아 실망이네. 우리 엄마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 아이들의 눈에 자신의 엄마보다 예쁜 사람은 없다. 배려 깊은 사랑은 현실적으로 인간의 의식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너의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배려 깊은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 배려 깊은 사랑을 한다면 누군가를 조금 사랑하면서 조금 미워할 수는 없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둘 중 하나다. 배려 깊은 사랑에는 분리나 비교가 없다. 모두가 하나이고 존재로서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 이기고 지는 마음도 없다. 특별함도 없다. 죄도 없으며 두려움도 없다. 평가와 판단도 없다. 배려 깊은 사랑 안에서는 모든 것이 아름답다. 꽃은 피기 전에도 피었을 때도 피고 난 후에도 아름답다. 모두가 부족한 것 없이 완벽하다. 우리는 완벽에서 완벽으로 갈 뿐이다. 코모도 도마뱀이 걷는 모습도 그 존재가 표현하는 아름다운 완벽한 아름다움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괜찮다. 실수해도 괜찮다. 모든 것이 괜찮다. 실수해도 괜찮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완벽하다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아름답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배려 깊은 사랑 안에서는 모두가 행복하고 기쁘며 자유롭고 평온하다. 부모는 누구나 자식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내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겠다는 선택을 하고 일상에서 실천하려고 하면 어렵다는 것을 바로 알게 된다. 배려 깊은 사랑이 배려 깊은 사랑을 막는 모든 반대쌍을 무의식으로부터 의식으로 끌어올리기 때문이다. 모든 반대의 상을 무의식으로부터 의식으로 끌어올리기 때문이다. 배려 깊은 사랑은 본성이며 고향이기에 이미 우리의 내면에 존재한다. 그래서 배려 깊은 사랑을 알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만 사라지면 저절로 드러난다.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강연 중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엄마는 욕심이 있어서 그렇다고 말한다. 그럴 수도 있다. 욕심도 의식의 한 단계이며 방해물인 것은 맞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어린 시절에 그런 사랑을 받아본 기억이 없기 때문이다. 배려 깊은 사랑을 받고 성장했다면 우리 몸이 그 사랑을 기억했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주었을 것이다. 질문을 다시 한다. 어린 시절에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이 네 라고 대답한다. 물론 그렇게 대답한 사람들 중에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 사람도 간혹 있다. 그런 사람이 전혀 없지는 않다. 질문을 이어간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을 받았고 기억은 어디까지 내려가세요? 그러면 한동안 대답이 없다. 그러다가 맛있는 것 많이 사주었어요 라고 말한다. 물론 맛있는 것을 사주는 것도 부모의 사랑이다. 부모가 돈을 벌어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려면 많은 수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사랑은 주는 사람이 사랑이라고 느끼기보다는 받는 사람이 사랑이라고 느낄 때 사랑이 된다. 어릴 때 부모가 차려주는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 내 자식에게는 맛있는 밥을 차려주는 엄마는 아이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엄마가 정성껏 차려주었는데 아이가 배가 고프지 않다며 안 먹으려 하면 분노가 올라올 수 있다. 이때 먹으라는 감정적인 압력을 주면 이 또한 아이에게 고통이 될 수 있다. 아이들은 사랑을 이미 알고 태어난다. 부모가 아이를 배려 깊은 사랑으로 비추어 주면 아이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찾게 된다. 사랑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정의하지 못한다. 언어로 정의하는 순간 이미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인류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관해서 말한다.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이다. 이 땅에 온 아이들은 추상적인 사고를 하려면 적어도 5년은 성장해야 하기에 아주 어린 시절에는 감각을 통해 자신의 내면에 이미 존재하는 사랑을 찾게 된다. 구체적으로 아이들은 어떤 경험을 사랑으로 느낄까? 아이들은 다음에 4가지 경험을 통해 자신이 배려 깊은 사랑을 받았다고 느낀다. 첫 번째는 눈빛을 보는 것이다. 아이가 부모를 쳐다보았을 때 부모가 아이의 눈을 보았다면 아이는 이렇게 표현할 것이다. 엄마, 눈동자 안에 내가 있어. 강연 초기에는 어떤 질문을 받든 아이의 눈빛을 보라고 답했다. 예를 들어 누가 아이에게 어떤 책을 주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하면 아이의 눈빛을 보세요 라고 대답했다. 아이가 좋아하는 책과 눈빛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 아이가 그 책을 다 보았다면 눈빛이 더는 머물지 않을 것이고 덜 보았다면 머물고 있을 것이다. 아이의 눈빛을 보면 욕구가 무엇이며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다. 아이는 좋아하는 책을 볼 때 눈빛이 반짝반짝 빛난다. 누구에게 물어볼 것도 없다. 아이의 눈빛이 반짝이는 책과 비슷한 종류의 책을 더 주어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더 좋아하게 해주면 된다. 부모가 자신을 수치스러워하면 아이의 눈빛을 쳐다보지 못한다. 아이의 눈은 맑고 순수하기에 부모의 무의식에 있는 믿음을 거울처럼 비추어 준다. 부모의 무의식에 수치심이 있거나 죄책감, 무기력, 슬픔, 두려움, 욕망, 분노, 자부심이 있다면 아이는 부모의 무의식을 부모보다 먼저 읽는다. 그리고 부모가 그곳에서 나올 기회를 만든다. 어린 시절에 정말 배려 깊은 사랑을 받았는가? 아니면 사랑받았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는가? 환상은 거짓을 진실이라고 믿는 것이다. 특히 어릴 때 물리적으로는 한 공간에 있었을지 모르지만
정서적으로는 연결이 끊어져 방치당한 사람들은 환상을 믿는 힘이 강하다. 어린 시절에 방치당한 사람은 커서 부모를 모시려 한다. 어린 시절에 방치당했던 아빠가 있다면 형제가 여럿이라도 꼭 자기가 부모를 모시겠다고 한다. 그것도 자신이 모시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시켜서 갈등을 만들곤 한다. 부모를 모시지 말고 불효하라는 말이 아니다. 부모를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에 받지 못한 것을 커서 받으려고 하는 마음에서 출발한 것이기에 내면에는 깊은 분노가 있는 것이다. 내면 아이가 채우지 못한 것을 받으려는 갈망이 크기 때문에 외부에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 진실을 알기 위해 나는 강한 상상으로 어린 시절의 어머니를 모시고 오라고 말한다. 진실을 알기 위해 나는 강한 상상으로 어린 시절의 어머니를 모시고 오라고 말한다. 이렇게 하면 이미지를 하나씩 떠올리는데 이 이미지는 그 사람의 어린 시절 전체가 어떠했는지를 한 번에 알려준다. 이미지는 진실이기에 속이지 못한다. 우리는 자신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해서는 전혀 모른다. 처음에는 이미지가 안 떠오를 수도 있다. 이미지는 늘 떠오르지만 감정이 억압되어 있으면 지나가는 이미지를 잡기 어렵다. 어머니를 모시고 오라는 말을 듣는 순간 몸이 울기 시작한다. 왜 우는지 이유는 모른다. 많은 사람 앞에서 울면 창피하니까 울음을 참지만 의식에서는 모르는 것을 무의식은 정확하게 알고 있기에 억압된 감정이 건드려져 오는 것이다. 어떤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나요? 어머니의 눈빛이 보이세요? 어머니가 당신을 보고 미소 짓고 있습니까? 그런 이미지가 보이면 당신은 어린 시절에 사랑받은 것이다. 그런데 어머니의 뒷모습이 보이거나 멀리 떨어져 다가갈 수 없거나 어머니를 모셔올 수 없다면 그 거리만큼 심리적으로 억압된 분노가 있는 것이다. 많이 울고 분노하면서 상실을 애도하고 과거를 놓아버리면서 치유하고 성장하면 어머니의 이미지는 달라진다. 두 번째는 경청이다. 부모가 아이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면 아이는 자신이 소중한 존재이며 사랑받았다고 느낀다. 아이 말을 그대로 들어주려면 판단이 없어야 한다. 우리는 평소 상대의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지만 깊게 들어가면 상대의 말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 경험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이 판단 없이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지성이라고 한다. 아이들은 판단 없이 듣는다. 아이들이 그렇게 빨리 모국어를 배울 수 있는 것도 어떤 음가든 그대로 듣고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말을 알고 있는 어른들은 영어를 배울 때 이미 알고 있는 우리말의 음가를 기초로 하기에 원어민 수준까지 가긴 어렵다. 어린 시절에 부모가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면, 그래서 외로웠다면 부모가 되었을 때 자기 말을 하려고 한다. 지시하고 훈계하고 잔소리하고 싶어 하기에 아이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특히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는 규칙을 들으면서 자랐기에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어색하다. 그러면 수치심 안에서 고립된다. 치유자는 들어주는 자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을 때 아무런 판단 없이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가슴이 시원해진다. 이것저것 충고를 받고 싶어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말하면서 자신을 표현하기만 해도 수치심에서 빠져나온다. 아이들은 어른보다 귀가 섬세해서 적어도 5배는 더 잘 듣는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작은 발소리에도 아이가 깜짝깜짝 놀라는 것을 볼 수 있다. 귀가 밝은 아이들은 엄마의 목소리 안에 억압된 분노가 있는지를 바로 안다. 말은 참으면서 부드럽게 하지만 그 안에 억압된 분노가 있으면 아이는 귀를 닫고 선별해서 듣는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된다. 아이의 말을 듣기 위해서는 자신이 듣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자각하고 훈련해야 한다. 아이가 어떤 말을 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생각을 하는 자신을 지켜보아야 한다. 그리고 네가 한 말을 엄마는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맞아? 라고 물어보면서 반영적 경청을 해주면 아이는 자신이 배려 깊은 사랑을 받았다고 느낀다. 세 번째는 공감이다. 공감은 아이의 감정과 함께하는 것이다. 함께하는 것과 휩싸이는 것은 다르다. 함께하는 것과 휩싸이는 것은 다르다. 아이가 슬퍼하는 것을 보고 엄마가 슬픔에 휩싸여 아이보다 더 통곡한다면 아이는 엄마를 위로하느라 자신의 슬픔을 느끼지 못하고 슬픔에 머물러야 한다. 감정은 느껴야만 몸을 통과해 사라진다. 감정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다. 모든 감정에는 저마다의 기능이 있다. 수치심은 우리가 신과 권능의 다툼을 하지 않게 해주어 우리의 내면에서 쉴 수 있게 하고 실수해도 용서하게 해준다. 건강한 죄의식은 행동을 바르게 한다. 무기력은 위기 상황에서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보호하며 슬픔은 치유한다. 두려움은 신중하게 결정할 힘을 주고 욕구는 어떤 것을 할 수 있게 한다. 화는 자신의 욕구가 채워졌는지 알려주고 경계를 지켜준다. 자부심은 돈과 명예, 학벌 같은 외부에 자신의 존재 근거를 둠으로써 수치심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일시적으로 막아준다. 기쁨은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 그래서 기쁨은 함께 할수록 커진다고 말한다. 행복은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다. 이처럼 다양한 기능을 하기에 감정은 부정적인 것도 없고 긍정적인 것도 없다고 한다. 부정적인 감정이라기보다는 방어 감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 감정이 왔다 갔다 하면 살아있는 것이다. 엄마의 내면에 억압된 감정이 있다면 아이의 감정에 공감해 주기보다는 자신도 모르는 1만 분의 1초 사이에 감정에 휩싸이게 된다. 엄마가 감정에 휩싸이지 않으려면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치유해야 한다. 따라서 아이의 감정에 공감해 주려면 엄마의 내면에 상처가 없어야 한다. 모든 아이는 울기 마련이다. 운다는 것은 아이에게는 소통하는 방법이다. 아이가 울면 배가 고파서 우는지, 졸려서 우는지, 불편해서 우는지 그 울음을 잘 구별해서 엄마가 공감해주고 욕구를 채워주어야 한다. 그러면 아이는 울음을 빨리 그치고 그렇게 많이 울지도 않는다. 아이가 울면 빨리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위로해주는 엄마가 있다. 그러면 아이는 엄마 나가! 라고 소리친다. 엄마가 나가려 하면 아이는 다시 엄마 나가지 마! 라고 울면서 말한다. 엄마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울음을 빨리 그치라고 위로하는 엄마는 아이에게 감정을 느끼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그러면 아이는 불편하니까 나가라고 말하는 것이고 엄마가 나가면 버림받은 느낌이 드니 나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아이가 엄마에게 듣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마음껏 울어. 엄마가 옆에 있어줄게. 울면 마음이 편해져. 다 울고 나서 엄마의 위로를 받고 싶다면 안아줄게. 아이가 울면 자신이 무엇을 잘못한 것 같아 죄책감이 들고 아이의 울음이 불편해서 뚝 그만 울어 라고 다그치는 엄마도 있다. 나도 어린 시절에 울면 엄마가 뚝 이라고 했던 기억이 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울음을 그치려 하다 기침을 하거나 토할 뻔한 적도 있다. 그때 울지 못했던 울음이 어디에 가 있겠는가. 그 울음은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다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자신과 다시 만나게 된다. 아이는 엄마가 다 울지 못했던 울음을 다 울어낼 때까지 울면서 엄마의 울음을 끌어낸다. 엄마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으로 공감해주면
아이는 비로소 울음을 그친다. 감정은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자신의 욕구가 무엇이며 지금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알려주는 존재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위험한 행동이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경계하고 제한해야 하지만 감정은 마음껏 표현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엄마, 지금 나 슬퍼. 엄마, 화나요. 이렇게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줄 알면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다. 누구 때문에 화가 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내 안에 있는 감정을 건드려 내가 화라는 감정을 표현하겠다는 선택을 한 것뿐이다. 누구 때문에 화가 난다 라는 건 자신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으며 상대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겠다는 것이다. 즉 투사를 통해 공격하는 것이다. 꺼져는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행동을 지시하는 공격이기에 상처를 주게 된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게 한다. 울지 못하게 막는다. 심지어 노래에서도 아이들에게 울지 말라고 한다. 왜 울면 안 되는가?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울지 말아야 하는가? 울지 못하면 우울증이 오고 일찍 죽는다. 여자들이 우는 것은 어느 정도 허용된다. 그러나 남자들에게는 울지 말라는 감정적 압력이 훨씬 크다. 남자는 계집애처럼 질질 짜는 것이 아니다. 남자는 부모가 돌아가셔야 우는 거다. 심지어는 화장실에도 이런 문구가 붙어 있다.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 건강한 남자가 갑자기 팍 쓰러질 때는 울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울기만 해도 감정적 압력이 떨어지고 무기력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화도 내지 말라고 한다. 화는 사실 건강한 경계를 주기 때문에 화를 내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화는 내 경계를 넘지 마세요. 나는 당신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요. 라는 표현이다. 그래서 화는 길어야 1분을 넘지 않는다. 화가 1분을 넘어가면 그때는 억압된 화인 분노가 된다. 분노는 일시에 터져 나오기에 에너지가 세며 상대를 공격한다. 분노는 16가지의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 짜증을 많이 내는 것도 분노다. 짜증이 많다는 것은 부모님 중 한 분이 무서워서 화를 내지 못했기에 자신을 보호하면서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다. 아이를 위해 희생하는 것도 분노다. 희생은 조금 주고 많이 받으려는 것을 말한다. 희생에는 내가 준 것을 반드시 알아달라는 기대가 있다. 그래서 희생하는 부모는 늘 잔소리가 많다. 희생과 헌신은 다르다. 헌신은 줌으로써 자신이 가졌다는 것을 깨닫기에 받으려는 마음이 없다. 희생으로 아이에게 영어 동화책을 사주었다고 하자. 아이가 읽지 않으면 본전 생각이 나고 다른 아이는 잘 보더라도 말을 들으면 참다 한순간에 분노가 터져 나온다. 죄책감도 위장된 분노다. 원래 부모에게 화를 냈다면 없었겠지만 화가 허용되지 않은 환경에서 화를 억압하면 분노가 된다. 그 분노를 자신에게 돌린 것이 죄책감이다. 화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에서 화를 억압하고 그 억압된 분노가 내 탓이라고 하는 것이 죄책감이다. 그래서 분노를 풀고 나면 죄책감도 가벼워진다. 자신이 너무 고상해서 화를 내지 못하면 상대를 자극해서 대신 화를 내게 하는 분노도 있다. 이전에 푸른 엄마가 성장하기 전에 나에게 표출했던 분노 유형이다. 그때는 나도 감정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무엇인지도 모르고 펑펑 당하곤 했다.
예를 들어 기분 좋게 집에 들어오면 푸른 엄마가 이렇게 묻는다. 당신 화났어? 아니야, 나 화 안 났어. 내가 보기에는 화난 것 같은데? 아니라고 했잖아. 화 안 났어. 화난 것 같은데 뭐. 몇 번이나 말해. 화 안 났다고. 그렇게 말하고 나면 분노가 나서 씩씩거리게 된다. 그러면 푸른 엄마는 기분이 좋아진다. 나만 분노하는 이상한 사람이 되고 자신은 분노하지 않는 고상한 사람이 된다. 아마 어느 집이건 이런 사람이 꼭 한 명은 있을 것이다. 지금은 이런 분노에 끌려 들어가지 않는다. 가슴이 차가운 것도 분노다. 예를 들어 남편과 싸웠다고 하자. 이때 아이들이 무엇을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 가슴이 싸늘하고 차가워진다. 울고 싶을 때 울고 분노가 나올 때 남을 공격하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풀어내기만 해도 삶은 가벼워진다. 그런데 여자들은 분노가 허용되지 않으니까 울음으로 바꾸고 남자들은 울음이 허용되지 않으니까 분노로 바꾼다. 그처럼 감정을 표출하기 때문에 억압된 감정이 해소되지 않는다. 감정은 표현해야 한다. 표현은 그 감정을 몸으로 다 겪는 것이다. 표현하고 나면 남는 감정이 없다. 표출은 감정을 다 겪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감정을 일시적으로 배출해버리는 것이다. 핵심 감정이 그대로 남아있기에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곤 한다. 감정을 느끼는가 아니면 감정에 대하여 생각하는가. 마셜 로젠버그가 지은 비폭력 대화에 따르면 감정의 농도를 표현하는 단어로는 200여 가지가 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감각을 통해 느끼는 것은 아니다. 물론 처음에는 부모가 아이들이 느끼는 감각이 어떤 감정인지는 말해주어야 한다. 수치심이 들면 얼굴이 붉어지고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감각이 느껴진다. 눈앞이 하얘지거나 어지럽고 손발이 저릴 때도 있다. 숨고 싶고 갑자기 화장실 문이 열리는 꿈을 꾸거나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발가벗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죄책감은 심장을 찌르듯이 오며 두려움은 몸이 벌벌 떨린다. 분노는 뱃속에서 불기둥이 치솟는 감각으로 느껴진다. 아이들의 감정은 부모가 비추어주면 섬세하게 분화된다. 교향곡을 지휘하는 지휘자가 하나 틀려도 찾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섬세하게 발달하는 것이 감정이다. 감정을 느낀다면 100m 앞에서 오는 사람의 어깨 위에 있는 분노가 느껴질 것이다. 머리로 알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한다. 감정을 느끼는 사람 옆에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평온을 느끼기에 모두가 그 사람 옆에 있고 싶어 한다. 네 번째는 몸 비비며 놀아준 경험이다. 아이는 부모가 따뜻한 체온으로 안아주면 잘 자란다. 안아주는 것은 생존과 깊은 관계가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런던이 독일의 폭격을 받자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먹을 것과 위생을 세심하게 신경 쓰면서 키웠다. 그런데 아이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 이유를 알기 위해 여러 연구가 진행된 끝에 부모가 안아주면서 분유를 주었더니 사망률이 떨어졌다. 어린 시절에 업어주고 안아주면서 부모와 아이가 밀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은 아이들의 정서에도 좋다. 푸름이가 어릴 때 나는 웃옷을 벗고 안아준 적이 많다. 푸름 엄마도 화장을 하면 아이를 얼굴로 부비기가 불편하기에 푸름이가 어릴 때는 화장을 한 적이 거의 없다. 아이들은 놀면서 배운다. 어릴 때 부모와 놀아본 경험이 있으면 부모가 됐을 때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놀게 된다. 아이들과 노는 것을 힘들어하는 아빠들이 드물지 않다. 아이들과 노는 것을 힘들어하는 아빠들이 많다는 뜻이다. 아이와 놀다가 5분만 지나도 차라리 나가서 돈을 버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놀이를 포기해버린다. 만약 남편이 그렇거든 아이와 놀지도 못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라.
어린 시절에 부모와 놀아본 경험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아이와 노는 것이 지루하고 피곤해서 돈을 벌어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으로 아빠의 의무는 다했다고 생각한다. 노는 방법이야 배울 수도 있지만 놀이 과정에서 자신이 어린 시절에 사랑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올라오기에 지루하거나 피곤하다는 핑계로 방어하는 것이다. 물론 생계를 책임지는 것만으로도 잘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아빠든 내면에는 돈을 벌어서 처자식과 함께 알콩달콩 친밀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 아이들은 아빠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어릴 때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하면 성인이 되어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10년은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친밀감이다. 그러니 어릴 때 놀아줘야 한다. 어릴 때는 단지 비벼주고 안아주고 놀아주기만 해도 친밀감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아내와 함께 교육의 주체가 되어 아이를 기르는 경험은 아빠에게도 깊은 만족과 행복을 준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